본 인터뷰 기사는 2003년 2월 월간조선에 게재되어 있고 당시 정순태 편집위원께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게재된 인터뷰 내용 전체를 다 낭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백선엽 장군이 당시 한국에서 싸웠던 미군 사령관, 지휘관들에 대한 인물평, 리더십, 그 다음에 우리 국군 지휘관들의 인물평,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전반부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순태 의원의 인터뷰 전반부에는 백선엽 장군의 출생부터 사범학교에 들어가서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1920년 11월 평양의 서남쪽 강서군 덕흥리에서 장남으로 출생했다고 인터뷰에 되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6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 포함 일가족 4명이 대동강 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백선엽 장군은 난간을 헤치고 평양 사범학교에 진출을 했고 1939년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인터뷰를 이 부분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39년 평양 사범을 졸업하고도 굳이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별나게 배움을 좋아했습니다. 사범학교 5년을 졸업한 뒤에도 면학을 계속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침 만주 군관학교에서 생도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까지 한국인에 대한 징병은 없었지만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언젠가는 한국 청년들도 전장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했던 무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더 배울 수 있으니 군인의 길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일제의 계례인 만주국은 1932년 3월에 건국되었다. 창군도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간부의 육성을 위해 2년제 봉천 군관학교가 설립되었다. 나는 1940년에 입교, 41년 제9기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무렵 신경, 지금의 장춘입니다. 신경의 4년제 신경 군관학교가 설립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곳의 2기생 출신이다.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교사 근무 의무가 있었을 테인데요. 1939년 말 봉천, 지금의 신양입니다. 봉천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했지만 2년간의 교사 근무 의무 때문에 처음엔 입교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마침 봉천 군관학교 군의관이 한국인이라는 소문을 알고 찾아갔더니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원용덕, 후일의 육군 중장, 헌병사령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원용덕 씨였어요. 그가 군관학교 간사에게 부탁하여 입교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때는 군인의 말빨이 셀 때였습니다. 나중에 평양사범학교 재학 중에 면제받은 학비, 기숙사비만 반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군관학교 졸업 후 어디에서 복무했습니까? 1941년 12월에 졸업했는데 바로 그때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나는 견습 사관으로 동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망군 보병 제28단 연대입니다. 제28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어 소위로 올라 1943년에는 한경북도와 접하는 간도성, 즉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던 간도 특설대로 전인됐어요. 주둔지는 영길은 명월대였어. 그는 여기서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부대는 대대규모로서 부대장과 간부 일부가 일본인이고 대부분의 군관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후일의 국군 장성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제1군단장으로 용전했던 김백일 장군은 이곳 중대장이었어요. 김백일 장군은 제1군 당장 재임 중이던 195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전사합니다. 낭독 중에 김백일 장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덧붙이면 김백일 장군은 6.25 전쟁 중 흥남 철수에서 미군들이 이 피난민 철수 계획이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 물자하고 미군하고 국군만 철수하려고 했었는데 김백일 장군이 흥남 부대에 모여드는 그 10만 명 가량의 우리 북한 동포들을 보고 그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미군 사령관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군들이 쉽사리 이 피난민을 데리고 갈 계획을 세우지 않자 김백일 장군은 직접 자기가 이 피난민 10만 명을 데리고 걸어서 철수하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피난민들을 배에 다 태우는데 성공을 했고 그 고마움 때문에 현재 거제 포로 수용소에 당시 흥남에서 철수했던 분이 감사의 뜻으로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슨 김백일 장군이 친일파라면서 철거해야 된다고 예전에
한바탕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기사를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김백일 장군은 이곳 중대장이었어요. 한국 해병대 아버지 신현준 장군과 김범석 장군, 그리고 육군 대장으로 누진한 임충식 장군도 이곳 출신이고요. 한국 전쟁 중 연대장급으로 활약한 분들 중에는 간도 특설대 출신이 많아요. 이어지는 장군의 말, 당시 만주에서 한국인 부대는 여기뿐이어서 80만 명을 넘던 한국계 주민 중에서 매년 300명 정도를 선발했기 때문에 사병들의 자질이 발군이었죠. 장비는 성능이 뛰어난 체코제가 주종이었는데 특히 기관총은 일본군이 부러워할 만큼 고성능이었어요. 간도 특설대의 주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간도성 일대는 게릴라의 활동이 빈번했습니다. 시종 치안작전에 바빴습니다만 본래의 임무는 잠입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만주군 중에서 총검술, 검도, 사격이 가장 우수한 최정예 부대였죠. 1944년 봄 중국 대륙의 일본군은 제1호 작전, 소위 대륙 타통 작전을 개시했다. 경안선 철도 등 중국 본토의 대동맥을 장악하는 대작전이었다. 중국인의 대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팔로군이 활동하고 있던 북지에서는 2개 중대 이하의 행동이 금지될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간도 특설대가 북지 특별경비대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부대는 1944년 늦가을에 열하성 승덕에 직결한 다음 만리장성을 넘어 기동지구에 주둔하여 사방을 포위한 팔로군에 대해 토벌전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까? 팔로군의 붉은 바다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일개 대대병력으로는 상황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선무공작 효과가 나타나 주민들의 협조를 얻었죠. 마을 장로를 군사로 활용하여 팔로군과 교섭하여 포위를 풀게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간도 특설대에서 전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 기적의 생안이라고들 하더군요. 광복 당일 백 장군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1945년번 나는 기동지구에 주둔하던 간도 특설대로부터 전출되어 연길에서 국경 경비의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신경 만주군 사령부로 출장 갔다가 기로의 길림역에서 소련군과 조우했어요. 그날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백장군의 증언. 길림역 플랫폼에서 연길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항복을 고하는 쇼와 천황의 이른바 오군 방송을 듣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소련군 선별대가 들어오더군요. 그땐 나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도 포로로 잡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선계 통역이 접근하여 기타세이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라고 물어요. 기타세이치 대장은 일본군 제1방명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중위인 내가 알 리가 있느냐고 대답했더니 그건 그렇다고 납득하더군요. 그러더니 그가 내 손목시계를 탐을 내며 달라고 해서 순순히 벗어주었어요. 권총은 뺏기지 않았죠. 이번에는 내가 어제 일본이 졌는데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조선은 독립한다. 어떻게든 빨리 귀국해라. 소련군이 조선계까지 연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서 어물어물하다간 시베리아로 유형을 갈 수도 있다고 충고해 주더군요. 당시 백선엽 중위는 한 해 전 평양에서 결혼한 신부 노인숙 씨와 연길에서 살림을 차려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미리 철수 준비를 하고 있던 어머니와 부인은 8월 15일 마지막 철수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기항했다. 홀몸에 그는 이제 단출해졌다. 계속해서 백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부대 해산 후 나는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 탈출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철도 운행을 기다리지 않고 평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민간인 복장에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의 현금과 일용품을 6색에 넣은 가벼운 차림으로 명월대를 출발한 것입니다. 철로를 따라 용종을 거쳐 남평에서 두만강을 건너 무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해고. 성진에서 해안선을 따라오다가 남하하는 소련군 대종대를 만났습니다. 직업 탓인지 소련군 부대 가까이로 다가가 관찰했어요. 제25군 대열이었는데 탱크는 T-34가 많고 야포는 76mm 포, 122mm 포, SU-76 자주포, 박격포는 대형 120mm였는데 이때의 관찰이 후일 6.25 전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무기들을 고스란히 북한군에 넘겨 남침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 확인은 만도린이라고 불리던 단기관총이 많더군요. 공기는 어떻던가요? 밤이 되니까 여기저기 총소리가 났어요. 전투 개시인가 하여 긴장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술 취한 소련군 병사들이 공중을 향해 마구 쏘고 있는 겁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무슨 축제가 있으면 그렇다지만 사격 공기가 영 엉망이더군요. 다시 백장군의 해상. 연변의 맹덕진으로부터 평양까지 800km,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선의 중간 지역인 양덕의 친척집에서 하루를 묵고 거기에서부터는 기차를 탔습니다. 야숙 1개월의 여행이었지. 한여름이라 가능했던 거요. 그의 어머니와 부인은 한 달 전 이미 평양에 무사히 돌아와 있었다. 그의 동생 인엽도 일본 유학 중 학병으로 입대했으나 일본 기후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9월 초순 일찌감치 귀가했다.
소련군 선발 때는 벌써 8월 24일 평양의 진주 군공을 진행하고 있었다. 백선엽 장군의 해고입니다. 나도 뭔가 생업을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외가 쪽 친척인 송호경 씨가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님의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해 평양 일대의 치안 유지에 힘쓰면서 장차 독립에 대비하고 있었지. 그 무렵만 해도 소련군은 조만식 선생을 이용하고 있었거든. 송호경 씨의 소개로 나도 조만식 선생 사무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송호경 씨는 내가 나중에 1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육박할 때 퇴각하던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었어요. 그 무렵 백 장군께서 김일성을 만나셨다면서요? 당시 나는 사무소 입구에 책상 하나를 놓고 접수의 역할을 했는데 김일성은 사무실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때 본 김일성은 호리호리하고 머리를 바짝 치켜 깎은 30대 청년으로 양복 차림이었죠. 조만식 선생은 그를 김일성 장군이라고 깍듯하게 불렀지만 나는 너무 젊은 그와 1910년대부터 명성이 높았던 항일의 노영웅 김일성 장군을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복무하던 간도 특사일대에 쫓겨 소련으로 도피했던 중국 동북 항일 영군의 북성계 부대의 김일성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와 행동을 함께했던 최현 후일의 인민군 대장, 최용건 후일의 인민무력상, 김책 남친시 전선사령관 등도 우리 사무실에 들락거렸는데 이름이 귀에 익어 백두산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던 사람들이라고 확신은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백일 장군도 이 만주 일대에서 중국 동북 항일 영군 소속의 그 김일성 부대,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은 그런 마적단 비슷한 부대가 있었는데 현재 이 좌파들은 김백일 장군이나 백선엽 장군들을 미워하는 게 바로 당시 자신들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이런 김일성이 속해 있던 그런 마적단 집단을 일종의 그런 치안유지 차원에서 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물론 뭐 김일성이는 별 역할 없이 무리 몇 명을 데리고 바로 1940년 무렵에 소련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일본하고 싸웠던 거는 뭐 새빨간 그런 날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천보 전투 지서 습격해서 애꿎은 그런 민간인 죽이고 지서에 있던 일경 2명인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로 계속 김일성이 무슨 항일 운동했다고 울고 먹지만 거기에 김일성이 직접 참여했는지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아무튼 여담이었고 계속 기사 낭독하겠습니다. 장래의 적장들과의 숙명적 만남이었군요. 연락이 편리한 사무소에서 많은 옛 전우와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정일권 만주군 대위 출신, 후일 육군 대장, 육군 참모총장,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정일권 씨도 여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정일권 씨와 얘기하고 있는 중에 그 옆으로 김일성이 지나갔는데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백일 선배도 나의 소개로 김일성과 서로 인사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4일 평양 제1중학교정에서 소련군 환영의 명목으로 시민대회가 열렸다. 일부에서는 개최 장소를 평양 공설운동장이라고 하지만 백 장군은 평양 제1중학교 교정이라고 증언한다. 여기에 김일성은 군중 앞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항일의 영웅으로 소개된다.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김일성 장군 기환 한영대회로 돌변했다. 평양에서 민족주의자 중심은 조만식 선생이 좌정했던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사무소였다. 그러나 사태가 심상치 않았다. 11월 하순 김일성의 친위대인 적의대가 사무실을 덮쳐 그의 동생 백인엽 씨가 대장이던 경호대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정일권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찾아와 함께 남아하자고 제의했어요. 우선 적의대가 벼르고 있는 내 동생 백인엽 씨입니다. 내 동생을 데리고 월남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12월에 들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조선공산당으로 승격되고 그 책임 비서를 김일성이 맡았다. 절대 권력으로 제1보였다. 정세는 8월의 강복 직후보다 더욱 험악해졌다. 나는 조만식 선생께 선생님의 이상을 실현하시려면 남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나는 북쪽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들을 버리는 일은 할 수 없다면서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은 남으로 가야 한다고 나의 남하를 재촉하십디다. 당시 조만식의 나이 64세, 백선엽과 동향인 강서군 출신이었다. 조만식은 일찍이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했으며 코리아의 간디라고 불린 독립운동의 기둥이었다. 나는 우선 김백일 씨와 상의했어요. 김백일 씨의 생각은 명쾌하더군요. 공산 게릴라가 두려워하던 간도 특설대 출신인 우리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서울로 가자. 최남근 육군 중령으로 연대장을 역임했고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직후 숙군 작업 때 반란군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 처형당했습니다. 최남근에게도 권유하면 어떨까? 그 후 권유를 받은 최남근 씨도
공비를 쫓던 우리들은 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서울행에 동의하더군요. 그래서 셋이 남하를 결행했습니다. 가족은 서울에서 생활 기반을 잡는 대로 불러오기로 작정했죠. 그때만 해도 38선의 경비가 허술하여 월남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김일성이나 이런 그 마적단 부대들이 바로 이 간도 특설대를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일대 치안을 교란하는 그런 그 마적단과 다름없는 그런 게릴라 부대들과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두려워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북에 남아 있으면 목숨 위험하니까 이제 남한으로 가자 뭐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